더듬이. 네, 안녕하세요. 더듬이의 사카린. 오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느덧 이제 춘추의 3, 4월이 지나고 가정의 달 5월이 왔습니다. 이제 날씨도 좋아지고 유럽 같은 경우는 이제 해도 되게 길어져가지고 그죠? 이제 밤 9시, 10시가 돼도 질락말락 하잖아요. 그죠? 그죠? 그래서 기분이 좋아요. 확실히 네. 요즘에. 뭐 요새 컨디션이 좀 좋은가 봐요. 확실히 날씨가 좀 영향을 많이 미치죠. 확실히 날씨가 좋으니까 이거 조사할 때도 좀 재밌게 조사한 것 같고 네, 뭐 팟캐스트도 요번에 저희 확장했잖아요. 그죠? 네. 저희가 이번에 인스타로 좀 홍보를 했지만 저희가 뭐 스포티파이 그리고 이제 유튜브에도 좀 플랫폼을 좀 늘리면서 그래서 이제 사실 이게 팟캐스트란 매체가 이게 유튜브처럼 막 되게 전 연령을 아우르는 뭐 이런 매체가 아니다 보니까 누구한테도 말할 그죠. 때 팟빵 가서 들으면 돼 이걸 하기가 좀 그렇더라고. 그러니까 팟빵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어서 이게 차라리 그럴 때는 스포티파이나 이제 유튜브가 제일 대중적이잖아요. 애플에서도 들을 수도 있고. 예, 예. 저희도 뭐 이제 플랫폼 확장하면서 재밌던 게 제가 그러면서 이제 저희가 초창기 했던 것들을 야나오 올더 편이라든지 아담 랜더 편을 좀 들어봤어요 다시. 네. 재밌던 게 시간이 가긴 가는구나라고 느꼈던 게 저희가 이제 첫 오프닝에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이제 뭐 곧 크리스마스다. 맞아요. 그리고 이제 뭐 새해다. 그리고 뭐 춥습니다. 뭐 따뜻해졌습니다. 여러분들도 추운 날에 더듬이가 이 따뜻한 무언가를 줬으면 좋겠습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는데 벌써 이제 5월에 가정의 달이 왔다니 참 그렇죠. 시간이 빨리 가긴 가요. 그래도 저희가 또 반대로 좀 느낀 게 저도 좀 들어봤거든요. 네. 그래서 되게 오래 한 것 같은데 어떤 의미로는 뭐 꽤 했잖아요. 그래도 이 정도. 이제 거의 한 반년? 6개월 됐죠. 거의 6개월 됐죠. 반년 다 돼가니까. 네. 저희가 작가 한 명당 한 달 정도를 소유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럼에도 작가는 지금까지 이제 요번 편으로 하면 5명을 하게 되는 건데 그래서 네. 또 5명밖에 안 되나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많이 안 되네 이런 생각 들면서 그러네. 뭐 그만큼 또 디테일하게 다뤘던 거겠지? 그렇죠.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니까. 오편 씨의 목표가 있나요? 그러니까 팟캐스트? 몇 명의 작가라는 목표 일단? 저는 나중에 목표라고 한다면 뭐 할 작가가 없어질 정도로 하면 작가면 좋겠죠. 오. 왜냐면 뭐 모든 작가는 공평하니까. 저희가 뭐 이게 얘가 1위다 2위다 이걸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저희가 일단 관심 가진 사람들을 또 하고 있는 거니까. 나중에는 약간 이제 중간 결산 느낌으로 저희가 했던 작가들이 지금 뭐 하고 있나 한번 돌아보는 시간도 가지면 좋을 것 같고. 저희가 한번 우연히 한 명 찾았잖아요. 그러니까 야나 오일러가 갑자기 맞아요. 우연이긴 했지만 또 재밌는 거 그리고 있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저희가 지금 다 소개했던 작가들이 대부분 한 2021년에 전시가 잡혀 있어요. 이미. 맞아요. 벨렌 마틴 잡혀 있고 버니로스도 잡혀 있었나요? 잡혀 있고. 아담 린더는 잘 아직 뭐 그도 근데 원래 2021년에 잡혀 있는 게 있었을 거예요. 근데 어쨌든 간에 코로나 때문에 또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죠. 저희가 애초에 이제 취지가 활발한 활동을 하는 작가였으니까. 그죠.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소개하는 작가도 엄청 활발하게 하고 있고 네. 그리고 지금 ING 중이죠. 그죠. 지금도 ING 중이고 네. 되게 좋은 작가이기도 하고. 네. 어떤 작가인지 먼저 한번 오펜 씨가 소개를 해주시겠어요? 네, 저희가 이번에 선정한 작가는 매튜 르츠키노이라고 하는 좀 이제 멀티미디어라고 굳이 말하자면 회화 베이스라고 볼 수는 있긴 한데 멀티미디어를 다루는 이제 남성 작가입니다. 네, 매튜 루츠키노이. 그래서 그는 이제 1984년에 미국 뉴욕에서 출생했고 네. 지금은 이제 파리와 로스앤젤레스에서 살며 작업 중입니다. 그래서 학력으로 따지면은 이제 2006년에 이제 베를린 유니버시티 오브 아트 이게 우데카죠. 우데카라고 흔히 불리우는 이제 그 베를린 예술대학이고 네. 거기서 이제 졸업을 한 건지 뭐 1년을 다닌 건지 모르겠고 그 다음에 이제 쿠퍼 유니온이라는 이제 뉴욕에 있는 학교를 다녔어요. 쿠퍼 유니온 아세요? 알죠. 저도 예전에 조금 관심이 있었어요. 미국 유학도 한번 생각했던 적이 있어서 그때 이제 쿠퍼 유니온이 거의 유일하게 학비 전액 무료 학교라고 맞아. 어디서 조사했어서 지금은 아마 좀 해체된 걸로 알고 해체가 아니라 그 전액 장학금 제도가 좀 없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경영난 때문에 네. 그 당시에는 이제 되게 한 학년에 한 30명? 맞아요. 엄청 막, 소수 정예로 뽑는다고 했어요. 뭐 이렇게 뽑는 되게 소수 정예 엘리트 학교인데 네. 어떤 막 표현이 있을 정도냐면은 너 쿠퍼 스마트하다. 되게 똑똑한 사람은 너 쿠퍼 스마트다. 이런 손나 똑똑하다 이런 그쵸, 손나 똑똑하다 그런 느낌으로 똑똑함의 이제 대명사처럼 미국에서 그런 식으로 표현을 했던 거죠. 뭐 근데 실제 들어본 적 없는데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이 학교가 그 쿠퍼가 사람 이름이죠? 그 증기기관차 발명한 사람. 맞아요. 그럴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엔지니어링이랑 맞아. 아키텍처도 되게 좋은 학교인데 자동차 디자인도 되게 유명하더라고요. 네네. 그다음 학교가 되게 특이한 게 이게 무슨 캠퍼스 라이프 이런 식으로 막 건물 하나 있죠. 그게 있는 게 아니라 뭐 길거리에 갑자기 이제 저희는 남대문처럼 건물이 하나 있는데 그게 약간 쿠퍼유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2010년부터 2011년 그러니까 이제 쿠퍼유니 졸업한 뒤에는 저희가 흔히 말하는 이제 라익스 아카데미라고 하는 네덜란드 레지던시에서 되게 유명한 레지던시죠 여기도. 그죠. 라이스 아카데미 라익스 들어봤죠. 한국 분들도 몇 명 나온 분들 계시고 안지산 작가인가 뭐 이렇게 나온 분도 계시고 그래서 유명한 좀
되게 다 걸출한 데를 나온 것 같아요. 그러네요. 독일 대표, 미국 그러니까요. 대표, 네덜란드 대표 그렇게 한 번씩 거쳐간 재밌는 사람인데 게 미국 출생인데 어떻게 하다 이제 첫 공부를 베를린 우데카에서 시작하게 되는지가 참 궁금하네요. 이건 개인적 스토리라 뭐 알 방법은 없지만 근데 보니까 이름이나 이런 걸 봐서는 부모님이나 이런 쪽 약간 프랑스나 약간 그거 유럽에 그럴 수 있을 것 기반을 같아요. 두신 분들이 아닐까? 루츠키노이라는 성이 되게 흔한 성은 아니라서 그리고 이제 뭐 차차 말하게 되지만 매튜 루츠키노의 이제 성적 정체성이 이제 퀴어잖아요. 네. 그러면서 봤을 때 뭐 물론 뉴욕도 그런 거 되게 폐쇄적인 곳은 아니지만 또 베를린이 또 훨씬 오픈된 곳이다 그런 걸로. 그죠. 그래서 그쪽으로 자연스럽게 좀 가게 됐나 이런 생각도 들고. 네. 그래서 저희가 약간 선정한 이유가 있다면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사건 씨? 사실 저희가 지금까지 이제 다뤄온 작가들은 대부분 이제 좀 개념을 설명할 수 있는 작가들이었잖아요. 뭔가 이제 그죠. 디지털에 대한 개념이라든지 아니면 뭐 그림에서에 대한 개념을 이야기하는 뭐 그런 작가들이었는데 저희 둘이 이번에 좀 생각을 했던 게 뭐 지금까지 좀 개념을 다루는 작가였다면 이번에 조금 더 내러티브를 다루는 작가 쪽으로 가보자. 헬렌 마틴 버니로스 뭐 이렇게 야나 오일러를 다루면서 느낀 게 우리가 되게 너무 구조적인 부분만을 다루고 있구나. 그리고 또 약간 뭐랄까 헬렌 마틴 버니로스 때 특히 그랬는데 약간 디지털 얘기를 너무 많이 하게 되는 거야, 약간. 그죠. 근데 물론 이게 당연히 현대 작가를 다루려면은 디지털이라는 게 필수 불가결한 요소일 수는 있겠지만 그럼에도 그걸 좀 벗어나는 작가를 한번 다뤄보자. 그거에 좀 방점을 찍었던 게 헬렌 마틴 편이었던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맞아요. 그냥 뭔가 내러티브의 느낌보다는 정말 약간 이과적인 느낌으로 분석을 한 개념에 대한 분석을 한 느낌이었죠. 그러니까 영화 시사회나 리뷰 같은 것도 보면은 다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어떤 영화에 대해서 이제 어떤 평론가 나와서 말하는데 어떤 영화, 테넷 같은 영화는 막 물리학자를 모시고 막 말하는 느낌이죠. 근데 여태까지 했던 게 약간 그런 느낌이었다면은 이거 좀 다른 서사를 가져와 보자. 그죠. 네. 그래서 저희가 아마 다음에 어떤 작가 할지 아직 정해지진 않았는데 계속적으로 좀 한 두세 편은 좀 이런 서사에 집중하거나 아니면 특정한 내러티브에 집중한 얘기를 좀 뽑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한 이제 이 작가가 굉장히 많이 활동을 하고 있고 저희가 이제 이 CV의 전시 목록을 너무 많아가지고 일단 아예 따로 저희가 뽑았잖아요. 보니까 이제 2004년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루츠키노이가 20살 때부터 뭐 스크리닝 필름 스크리닝 참여를 하고 2006년부터 이제 처음 보니까 이 퀴어 나이트라고 해서 베를린에 이제 가끔씩 그 뮤제움을 밤새 여는 행사가 있었어요. 매년에 한 번씩 했던 그 행사에 이제 2006년에 퍼포먼스를 하고 2008년에 그룹 전시에 참여를 한 거 보니까 진짜 지금 벌써 21년이잖아요. 그러니까 나이가 이제 84년생밖에 안 되는데 엄청나게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고 다양한 분야에서 또 활동을 하고 있고 그리고 약간 루츠키노에 보면은 한 도시에나 한 뭐 국가 이런 데서 머무는 게 아니라 진짜 여러 나라 왔다 갔다 하면서 작업도 하고 보헤미안 폭이 되게 넓어요. 그래서 확실히. 맞아. 그리고 지금 중요한 게 2021년에 현재 이제 베를린 이제 살롱 오브 프리다 부어데 무zeum 거기서 지금 전시를 하고 있거든요. 이게 6월까지니까 아마 베를린 사시는 분들은 가셔서 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림이 일단 되게 대중적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은 게 되게 호불호 없이 이뻐요, 그죠? 맞아요. 아름다운 작업들이에요. 저 주변인한테 몇 명 보여줬을 때 공통적인 반응은 우선 그림 되게 좋다, 예쁘다. 아마 지금까지 했던 그러니까 저희가 소개했던 작가들 중에 가장 조금 대중적으로 사랑받을 수 있지 않을까? 맞아요. 그러니까 그림 스타일이나 뭔가 그 사람이 풍겨내는 작업의 이미지 자체가 이게 어떤 식으로 받아들일지 모르겠는데 이 그림으로 굿즈를 만들면 참 사고 싶을 것 같다, 뭐 이런 느낌도 들고. 맞아. 그래서 처음에 저희도 되게 그래서 간단한 마음을 좀 임했었어요, 사실. 그죠. 그냥 그림 예쁜데 한번 다뤄보자. 그러니까 뭐 이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아무튼간에 되게 대중적이기도 하고. 뭔가 그림이 뭔가를 말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저희가 다뤘던 거잖아요. 솔직히 까놓고 말하면은 좀 쉬울 수도 있지 않을까? 좀 했는데 그러진 않았어요, 사실. 네. 그래가지고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되게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방금 이제 저희가 말한 것처럼 처음 선정할 때는 그냥 이제 회화를 다루는 남성 작가, 좀 다른 서사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남성 작가를 생각하다가 다루게 됐는데 막상 공부를 하고 보니까 퀴어에 대한 얘기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동성애자이고 그래서 그것들에 대한 많은 레퍼런스를 따오기도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물론 퀴어에 대한 내용이 좀 나올 수는 있겠다라고 했는데 되게 주된 그 작업의 항으로 기능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저희가 아무래도 이번 편은 좀 이제 퀴어적인 것, 아니면 뭐 성정체성이라든지 뭐 그런 얘기를 좀 많이 나누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첫 번째로 퀴어, 그리고 뭐 퀴어링이라고 불릴 수 있는 어떤 그런 담론이라 할까요? 그런 것에 대해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퀴어 이런 것을 얘기할 때 약간 주디스 버틀러라는 철학자를 빼놓고 얘기할 수 없는데, 주디스 버틀러에 대해서 잠시 간단히 얘기를 해보자면은 주디스 버틀러가 주장한 것은 이제 생물학적인 성인 섹스와 이제 문화적인 성인 젠더의 이분법을 좀 파괴하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생물학적인 성인 섹스도 젠더의 효과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말이 뭐냐면은 보통 저희가 이제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던 담론은
남성의 신체, 그러니까 남성의 신체와 여성의 신체의 다른 점에서 우리의 젠더적 차이가 기인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뜻이냐면 남자가 더 힘이 세니까 남자는 나가서 일을 하고 그 여자는 약하니까 그러니까 집안일을 하고 성 역할에 대해서 그죠. 이야기하고. 한마디로 섹스가 젠더를 생성했다고 보는 게 기본 관점이었는데 이제 주디스 버틀러는 반대로 젠더가 오히려 섹스를 생성한 것이다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 사회적 규범이 우리 생물학적인 것까지 사실 침투를 할 만큼 사회적 규범의 힘이 대단히 세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 뭐라고 말하냐면 성이란 정해진 것도 정하는 것이 아닌 펄폼되는 것이라고 한마디로 행하는 것. 그것을 이제 젠더 수행성이라고 하거든요. 성이라는 것은 고정되는 것이 아닌 언제든 변할 수 있고 유동적인 것이라고 말해요. 수행적인 것이 약간 어떤 것을 의미하는 거냐면은 그것이 어떤 연쇄 효과를 생산해낸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이제 생물학적인 섹스가 젠더 효과라고 말했잖아요. 네. 그런 거에 있어서 이제 우리가 행동하고 걷고 말하고 대화하는 방식들이 사실상 우리가 생물학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섹스라는 것에 대한 그 뭐랄까 인상을 인상을 고착화시킨다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생물학적으로 고정된 섹스도 사실은 이런 수행의 결과물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가 다르게 행동하면은 다른 식으로 행하면은 충분히 이런 인식이 바뀔 수 있다라는 한마디로 뭐 포스트 구조주의적 해체 작업이죠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그동안 당연히 가지고 있던 이런 성적 역할이나 그죠. 뭐 남성의 뭐 성, 여성의 성 그런 것들을 좀 뒤집을 수 있는 이론적인 기반을 좀 준 거죠 이 사람이. 그죠. 그러니까 그것들이 알고 보니 우리가 오랜 시간 동안 토착하면서 쌓아온 문화의 결과적인 것뿐이지. 이게 뭔가 절대적인 남성 성, 여성 성이 있다. 맞아. 이게 아니라는 네.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은 간단히 말하면 종교와 같은 거예요. 약간 종교라든지 카스트 제도 같은 거 있잖아요. 사람은 계급화로 태어났다고 생각하면 그걸 뛰어넘을 수가 없는데 카스트 제도에 반박하기 위해서는 사람은 모두 평등하다. 우리가 계급을 타고 태어난 게 아니라 그것들은 그냥 우리가 행하는 것들을 통해서 만들어진 것뿐이다. 라는 그 환상성을 되게 지적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제가 생각했을 때 이 퀴어 이론의 본질은 뭐 그냥 뭐 다양한 성 정체성이 있다. 뭐 그것을 존중하자 이게 아니라 퀴어의 본질은 한마디로 이 고착된 것에 반항하는 그 유동적이고 그 행위된다는 이 가능태 한마디로 가능성의 상태에 있는 것이 되게 퀴어 이론의 본질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점에서 저도 아까 말했지만 이 퀴어 이론이 건드릴 수 있는 부분이 되게 다양해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저는 첫 번째로 약간 제가 방금 말한 이 고착화되고 그것에 대항하는 어떤 유동성이라고 생각했을 때 저는 이것을 약간 몸체와 유동성의 대립이라고 좀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 생물학적인 섹스도 굳이 말하자면 몸이잖아요, 몸 말 그대로. 네. 그리고 우리가 구조라고 불리는 것도 사실 저희가 그런 표현 많이 쓰잖아요. 뭐 body of work. 그러니까 어떤 구조라든지 어떤 집합의 단위를 표현할 때 영어에서는 그렇죠. body라는 표현을 되게 많이 쓰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런 걸 봤을 때 이게 분명히 몸체적인 어떠한 우리가 이론으로 아니면 그 담론으로 우리의 역사가 되게 생성돼 있겠구나 약간 생각이 들어요. 이건 저의 생각인 건데 그래서 예를 들자면 현대가 무엇을 기록하거나 역사에 고착시키는 방식은 이러한 몸체적인 방식에 되게 의거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역사들이 되게 한마디로 실체를 만들어내는 거죠. 우리가 실체라고 생각하는 거는 어떤 뭐랄까 유물론적인 관점에서 되게 기인한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은 저희 전 세대라든지 할머니 세대라든지 그럴 때 어르신들은 되게 그런 이런 몸체적인 것들에 되게 더 익숙한 세대라고 생각하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저희가 저는 아무것도 안 하지만 집에서 이 엄청난 사색과 고민을 하고 담론들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할머님 하면 그래서 너 돈은 얼마나 버는데? 노동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실체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잖아요. 몸체적인 얘기.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정신, 마음은 물질의 작용 혹은 산물이다라는 이 유물론적 관점이 이 역사를 구성하는 기본적인 베이스가 됐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남성의 행위들이 더 뭐랄까 저희가 흔히 말하는 약간 좀 더 자본주의를 남성성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도 그런 거죠. 그런 것 같아요. 되게 노동이나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생산의 행위에만 집중을 하기 때문에. 왜냐면 실제로 남성의 그러니까 남성성 자체가 저는 되게 몸체에 있다고 생각해요. 사실 남성들이 보통 하는 행위가 예를 들자면 그런 거잖아요. 밖에서 노동을 하고 그죠. 무엇인가를 만들어내고 뭐 땅을 정복하고 이런 것들은 사실 대단히 외부적인 행위고 실체가 있는 몸체적인 그죠. 행위라고 생각하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사실은 뭐랄까 여성들이 보통 했던 행위들 있잖아요. 아이를 돌보고 가정을 케어하고 뭐 일용할 양식을 이렇게 만들고 이런 행위들은 사실 저는 그 외부적인 행위에 비해서 되게 실체가 없는 행위들을 되게 인식이 많이 된다 생각해요. 예를 들면 그냥 그런 사실 이 사회적인 풍토에서 만연한 말들 있잖아요. 뭐 너가 집에서 뭘 하는 게 있어 라는 행위들의 전반적으로 부가를 좀 약간 격화시키는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죠. 그런 거에 사실 전반적으로 기저에 깔린 그 사회적인 그 인식이 뭐냐면은 몸체적인 행위와 그렇지 않은 행위들을 나눈 거거든요. 몸체적인 행위는 의미가 있는 행위들이고 나는 내가 하는 행위는 통장에 그 숫자로 기입이 되고 그것으로 무엇을 살 수 있고 그것으로 무엇을 만들어내는 행위다
라고 하지만 여성의 행위들은 그렇지 않다는 기본적인 전제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 사회가 굳이 말하자면 뭐 남성 중심적인 사회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에는 좀 이런 식의 이론이 깔릴 수 있지 않을까. 되게 자본주의랑도 바로 연결이 되고. 네네. 그런 측면에서 사실 이 페미니스트들이나 퀴어 이론이 추구하는 바는 이 기존에 고정된 이 유물론적 관점을 되게 뒤집으려는 시도를 많이 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거기에서 내세우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주디스 버틀러나 도나 해러웨이나 이런 사상가들이나 푸코도 그렇지만 내세우는 게 언제나 그렇지 않아요. 보면은 여성이 몸체성을 도맡아야 된다. 뭐 아니면 퀴어들이 몸체성을 도맡아야 된다. 아니면 어떤 다른 정체성들이 몸체성을 도맡아야 된다라는 말을 하는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사실은 유동적인 가능태들에 대해 얘기를 하거든요. 한마디로 저희가 말한 건 누가 권력을 쥐고 있냐, 누가 역사에 기입되는 행위를 하고 있냐 이게 아니라 그들이 약간 포스트 구조주의적 아니면 그런 퀴어 이론들이 말하고자 하는 거는 우리는 이 몸체성에 대해 대항하는 탈중심적이고 경계를 허물고 그냥 도나 헤러식으로 말하면 괴이한 친족을 만드는 이 변화 가능성, 가능태들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되게 여러 가지 이제 가능성들을 계속 심어주는 거죠. 그죠. 지금까지 이제 기존에 쌓였던 이제 가치들의 그 뭐라 규범을 조금 무너뜨릴 수 있는 행위라고 그죠. 말할 수도 있고. 그래서 뭐 단순화시켜서 말하면은 그래서 이런 이론들이 지향하는 바는 고착된 구조를 그죠. 흐트러뜨리는 거죠 사실. 그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것과 약간 연관해서 사칸 씨가 좀 흥미로운 이론을 가져오셨잖아요. 네, 제가 이번에 찾은 이론이기도 한데 이게 이제 어슐러 K 르긴이라고 하는 이제 미국의 SF 소설 작가가 쓴 짧은 에세이예요. 네. 이게 이제 뭐에 관한 거냐면 처음에 이제 1970년대 이제 인류학자였던 이제 엘리자베스 피셔라는 분이 인간 진화의 이제 캐리어백이라는 이론을 만들거든요. 여기서 이제 주장하는 것이 원시인의 주요 도구이자 문화적 장치가 칼이나 창이 아니라 그 집이라는 공간 안에 보관하는 그릇 혹은 이제 용기에서 출발을 한다고 말을 하거든요. 그렇죠. 보통 약간 물론 저희가 인상적으로는 막 맘모스랑 싸우고 이런 이미지가 기억이 나는데 그죠. 사실상 역사책에도 보면은 좀 그릇이나 이런 것도 많이 언급을 하잖아요. 실제로 그죠. 처음에는. 근데 이제 저희의 머릿속에 주로 남는 거는 벽화라고 생각을 했을 때 벽화에 재밌는 건 그거거든요. 그때 당시 이미 이야기의 소수를 생각했을 때 벽화에 주로 남는 거는 거대한 맘모스나 거대한 동물을 사냥하는 모습이에요. 뭔가를 이렇게 수용하는 모습은 잘 안 남거든요. 그렇죠. 실제로 저희가 인류의 역사를 설명할 때 뭐 전쟁의 역사를 설명하듯이. 그죠. 전쟁의 역사로 설명하듯이. 네. 그래서 이제 이 어슐러가 이야기하기를 인류의 이제 최초의 문화적 장치를 수용기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무엇인가 수용하는 거. 네. 사실 이 문화적 발명부를 뭐 이렇게 저희가 생각했을 때 인간이 최초로 시작한 행위가 뭔가를 사냥하는 행위가 아니라 수렵하는 행위라고 본단 말이에요. 그렇죠. 열매를 따먹거나 채집하는 행위. 열매를 채집하고 식물을 채집하고. 네, 네. 그리고 그것을 위해 보관하려면 당연히 처음에 만들어야 할 어떤 문화적 장치가 바로 이제 용기였던 거죠. 그렇죠. 항아리 뭐 같은. 그물이나 그죠 항아리나 뭐 포대자루 같은 것들. 그러니까 게임도 사실 하려면은 네. 내가 엄청 좋은 무기를 끼기 전에 중요한 건 인벤토리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죠. 인벤토리 창이죠. 그죠. 인벤토리하고 다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쪼렙이라 하잖아요. 그죠. 쪼렙 때는 다 어디 가서 채집을 하고 이래야 되니까. 그죠. 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왜 하냐? 그러니까 중요한 포인트는 그거더라고요.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알고 있는 그리고 대부분의 역사가 흘러가는 방향은 정복의 역사라고 본단 말이에요. 그죠. 사륙의 역사. 아까 오편 씨가 이제 전쟁의 역사라고 했잖아요. 그죠. 이게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는 대부분 되게 스펙타클한 거를 집중으로 해서 간단 말이에요. 뭐 예를 들면 창으로 맘모스를 사냥한다든지 누굴 잡는다든지 아니면 뭐 제국주의가 될 수도 있고. 그죠. 근데 이 뒷면에 이제 용기를 담는다, 그러니까 수렵한다, 채집한다라고 하는 것들은 이것들을 벗어난 기록되지 않은 뒷면의 역사란 말이에요. 한마디로 제가 방금 말한 걸로 약간 예를 들면 실체가 없는 행위들이랑 그게 어떻게 그죠, 보면. 그죠. 실체가 없는 행위들인 거죠. 근데 이제 어슐러는 우리의 문화적 최초의 장치를 생각하면서 이 이야기들을 한번 이야기해보자 본격적으로 라고 해서 쓴 게 바로 이 에세이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페미니즘 운동이나 이제 페미니스트라든지 여성 관련 작업을 하시는 작가분들이 많이 하는 행위들이 약간 이런 것 같거든요. 숨어있던 여성 서사들을 계속해서 끄집어내고 사회 수면 위로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꺼내려고 하잖아요. 그죠. 그런 데서 아까 저희가 말하는 새로운 경계들이 탄생할 수 있고 그죠. 새로운 해석들이 탄생할 수 있는 것처럼. 그죠. 그래서 이제 어슐러도 이게 조금 경고 아닌 경고를 하는 게 저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역사를 어떤 한 단어로 표현하면 사실 영웅주의예요. 그죠. 그러니까 영웅주의라는 사륙의 역사라고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열매를 담는 거를 이미지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열매는 그 가방 파우치 안에 담겼을 때 거기 안에는 이분법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떠한 뭔가 승리자나 패배자도 없이 다 섞이잖아요. 오롯이 그 자루 안에. 총체적 집단이다. 그래서 이제 어슐러가 이야기를 캐리어백에 대한 이야기는 사륙의 이야기가 아닌, 그러니까 이분법적인 무언가 이야기가 아닌 삶의 이야기로 표현하거든요. 그냥 지구라는 것을 생각을 했을 때 그죠. 지구라는 그릇 안에 그냥 우리가 다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고 여기서 이분법으로 나누는 건 인간밖에 없잖아요.
이게 재밌다고 느껴지는 게 네. 저희 더듬이의 취지랑도 맞는 것 같아요. 갑자기? 그러니까 왜냐면은 저희가 그렇잖아요. 역사라는 것이 기록되는 방식이 대단히 영웅적인 방식으로 네. 기록된다고. 네. 그러니까 실제로 저희가 역사책을 보면은 전쟁이 없거나 특정한 사건이 없었을 땐 그냥 지나가 버리죠, 후루룩. 그죠. 왜냐면 거기서 뭐 물론 뭐 눈에 띄는 어떤 농경의 발전이나 이런 게 있으면 기록이 되겠지만 그죠. 뭐 언제부터 언제까지 평화로웠고 이때 누가 쳐들어왔다. 근데 그죠. 그 싸워서 이겼다, 뭐 졌다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 그 기간 동안 유지가 될 수 있게 하는 거는 말씀하신 그 수렵의 행위, 뭐 보관의 행위, 그죠. 그다음 그것도 어떻게 활용하는 집단의 행위인데 그것들은 사실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영웅 치부거든요. 이외의 사람들, 그죠. 네, 그죠. 그 사람들일 수도 있고 뒷면에서 조용히 뭐 무언가를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저희가 더듬이의 취지가 맞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그냥 예술을 봤을 때 앤디 워홀이 이렇게 나타났다, 뭐 피카소가 이렇게 나타났다, 뭐 이게 아니라 저희는 한 작가를 그죠. 좀 이렇게 디테일하게 파헤치려고 하는 거잖아요. 저희는 좀 그릇을 빚고 있는 느낌. 그죠. 그래서 새로운 시각, 저희도 그래서 원하는 게 새로운 좀 관점을 제공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단순히 이 사람이 천재고 이 사람이 뭐 쩔고 이게 아니잖아. 그래서 이 에세이에 다시 좀 돌아와서 얘기를 하자면 제가 되게 인상 깊었던 부분이 이제 이 1인칭의 약간 여성의 목소리로 이야기를 잠깐 하는 부분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아이들이랑 같이 열매를 주우면서 그 여성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약간 히어로의 이야기일 수도 있고 사냥의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르긴이 사실 그런 영웅의 역사, 그러니까 뭔가 사냥하는 이야기를 부정하는 건 절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이야기들 뒤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말한 대로 그 뒤에 이면에 존재하는 다른 역사들 있잖아요. 우리 기록되지 않은 역사라고 볼 수 있고, 아니면 아까 여기 르긴이 표현한 대로 캐리어의 역사, 그러니까 이 역사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고찰하고 생각을 해보고 우리가 지금까지 흘러가는 이 역사의 패러다임에 대해서 좀 뒤바꿀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완전히 정말 퀴어링을 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역사에. 왜냐면은 기존에 대단히 단단해 보였던 그 역사라는 체계에 숨겨져 있던, 아니면 드러나지 않던, 아니면 의도적으로 소외됐던 어떤 이면을 되게 끌어내는 거니까. 그래서 되게 재밌는 게 르긴이 본인이 SF 작가라고 했잖아요. 소설도 자료의 형태로 표현을 한 게 이 책이라는 형태를 생각을 했을 때 이 책이 이렇게 디귿자로 있잖아요. 그 안에 이야기가 담겨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르긴이 말하는 중요한 개념 중 하나, 이 담겨 있는 그 형태에 대한 게 있는 거구나. 그리고 이제 그 담긴 형태를 만들어내는 걸 이제 뭐 그물을 짜는 행위라고 하거든요. 이 그물을 짜는 건 직조한다는 행위잖아요. 그 이야기에 대해서 뭐 저희가 뭐 나중에 얘기를 하겠지만 이 부분들이 참 되게 흥미로운 것 같아요. 참 보면 이렇게 퀴어 이론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런 관련 이론들을 이렇게 보면은 많이들 이렇게 겹친 똑같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 그죠? 뭐 주디스 버틀러나 르긴이나 아까 저희가 말한 뭐 예를 들자면 뭐 도나 해러웨이나 되게 비슷한 얘기를 많이 한 것 같아요. 대부분들 하는 이야기는 비슷한데 뭔가 각자의 이제 좀 비유법이 다른 느낌이기도 하고 각자의 방식으로 그것들을 좀 수행해 나가는 느낌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저가 이제 어시럴 르긴 얘기를 하셔서 저도 이제 비슷한 얘기를 하나 하고 싶은데, 이제 양혜규 작가님이 이제 국현미에서 이제 진행했던 인터뷰가 있거든요. 유튜브에 올라왔었는데 지금은 지워진 것 같아요. 그때 아마 뭐 며칠 이후엔 없어진다라고 말했었는데. 그래서 그때 했던 얘기를 제가 기억이 나가지고 좀 찾아보면서 이제 정리를 한 게 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제 양혜유 작가님이 보통 집이라는 매체 아니면 가구라는 매체를 써서 좀 작업을 하시잖아요, 실제로. 블라인더라든지 또 뭐가 있을까요? 뭐 이렇게 빨래거리 뭐 이런 것도 좀 쓰기도 빨래거리도 하시고, 얘기했고 조명도 얘기하고, 조명도 있으시고, 그리고 저거 뭐라죠? 하이쭝, 독일어로는 하이쭝이라고 하잖아요. 라디에이터 얘기도 하고 뭐 그런 얘기도 하시는데, 그거에 대해 얘기를 하시면서 디라스 언급을 하시는데 어떻게 말하시냐면은 디라스가 세계 2차 대전 때 레지스탕스로 활동하면서 집이라는 곳에서 혁명을 위하여, 그러니까 혁명을 서포트하면서 동료들에게 밥을 해먹이고 숨겨주고 다친 사람을 간호하고 그 회복하게 도와주는 공간으로서의 집에 대해서 작가님이 이제 생각을 해보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녀는 이러한 가사적인 행위, 한마디로 도메스틱이라고 하잖아요. 이런 가사적인 활동, 뭐 이제 그 당시 디라스로 말하면 간호 활동이 이 외부의 정치적 활동과 어떻게 연계될 수 있는가, 그리고 그것이 연계되는 가능성을 인식하고 집과 아까 말했던 가구의 레퍼런스를 많이 사용하신다고 하더라고요. 한마디로 이제 양혜 작가가 집이라는 개념을 사용한 것은 공공과 분리된 사적인 공간으로서의 집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공과 사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외부와 내부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것을 주도하는 공간에서 집을 사용하는 거거든요. 집이라는 매체가 2차 세계대전의 역사를 생각해봤을 때는 되게 별볼이 없는 공간인 줄 알았는데 여기서 그 외부에 영향을 미칠 법한 큰 일들이 일어나고 있던 거죠. 새로운 서사를 찾아내는 거죠. 그러니까요. 예를 들자면 그렇잖아요. 저희가 혁명을 외쳤을 때 혁명하는 사람은 다 나가서 뭐 총과 칼을 두고 싸워야 되나. 하지만 이 여성들이나 디라스 같은 경우는 그런 부상자들이나 혁명 활동하는 사람들에게 실질적으로 어떤 안식처를 제공하고 피난처를 제공하고 음식을 제공하고 간호를 제공하는데 그것도 대단히 혁명적인 몸체적인 활동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서사를 되게 만드는 거죠. 실제로 저도 옛날에 계속 이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 동주 영화에서도 막 눈동주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사실 그렇잖아요.
내가 실제로 나가서 총과 칼을 들지 않고 내가 팬으로서 노래로서 뭐 민중음악 같은 것도 있고 그런 것들을 하는 것 사실 예술가들이 회의감을 느낄 수 있는데 그럼에도 그것들이 연계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렇죠. 라는 그런 새로운 서사를 되게 이렇게 내놓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탈중심성 뭐 분산, 탈경계화 같은 것들이 이런 약간 포스트 구조주의, 그러니까 저희가 말하는 퀴어 이런 데 되게 중심이 되는 게 아닐까. 그래서 실제로 블라인더스도 쓰시잖아요. 그죠. 이 블라인더라는 오브젝트 자체가 뭐 양혜일 작가님이 뭐 몇 번이나 얘기를 했지만 애매한 상태의 오브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죠. 밖이랑 이제 안을 구분할 수 있는 거를 좀 애매하게 만들 수 있는 형태. 네. 그래서 그거 가지고만 이렇게 뭔가 그 조형물 만들었잖아요. 제목 기억이 안 나지만. 그리고 실제로 또 이제 조형물들을 만드실 때도 막 실 같은 걸 짜서 뭘 만드시기도 하고 그런 행위들이 되게 많이 나오는 게 확실히 양혜교 작가님이 이걸 직접적으로 언급하진 않으시지만 스스로 어떤 퀴어의 이론 아니면 이런 퀴어 담론에 있는 그 몸체에 저항하는 유동성을 만들어낸다는 게 약간 이런 의미로 실천될 수 있구나 라는 의미에서 이게 단순히 그녀가 한국적인 어떤 레퍼런스 갖다 쓴다 뭐 이런 맥락을 떠나서도 그녀가 하는 이 탈중심화 아니면 그 경계를 허무는 것들이 이런 점에서 인정을 받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또 간단히 이제 펠릭스 곤잘레스 토레즈라는 작가 대단히 유명한 작가잖아요. 전설적인 작가잖아요. 저는 펠릭스 곤잘레스 토레스가 이런 퀴어 담론이란 것을 예술의 형식으로 풀어낸 되게 좋은 좋은 예시가 될 수 있는 작가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그의 작업이 가지는 탈중심성 그리고 경계를 허무는 이 행위들이 대단히 좀 직접적으로 두드러지는 게 예를 들자면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의 작업은 되게 미니멀하지만 다채롭고 몸체적이지 않지만 대단히 몸체적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사탕 작업 있잖아요. 그 유명한 사탕 작업을 봤을 때 그것은 어떤 하나의 거대한 그러니까 좀 조형적인 몸체로 보이면서도 동시에 그것들이 대단히 해체될 수 있고 여러 것들이 모인 되게 다층성을 포함하고 있잖아요. 한마디로 뭐 이것을 그냥 쌓아놓거나 어떤 네모의 형식으로 만들어놨을 때 어떤 뭐랄까 형체가 존재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이 대단히 가변적이잖아요. 실제로 그 작가들이 작가가 아니죠. 실제로 그 관람객들이 사탕을 가져가거나 뭐 그것을 다시 채워지거나 아니면 그것들이 뭐 조금 뭐 흐트러질 수도 있고 이런 행위들이 이 포스트 구조주의적 해체 작업에 되게 맞는 맥락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당시에 이 작업이 되게 재밌었던 게 이게 뭐 단순히 원래 이야기는 그거잖아요. 본인이 사랑했던 여인, 그 사랑했던 남자의 그 몸무게 정상적인 몸무게가 79kg였나? 예, 에이즈에 걸리고 나서부터 그게 이렇게 몸무게가 급격히 이제 빠져나가는 것을 관람객이 사탕을 가져가면서 줄어든 사탕으로 좀 비교를 하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게 단순히 미술 작업 자체로만 봤을 때 미술 작업이 이런 식으로 즉각적으로 소비되는 것 자체가 자본주의를 꼬집는다고도 하거든요. 그죠. 이 당시에 뭐 미술은 항상 팔리려면 그 몸체가 유지돼야 되잖아요. 참여예술의 개념도 그런 것도 있고 되게 여러 가지를 많이 건드렸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이 작가가 이런 유동성, 가변성에 되게 중심을 많이 뒀다고 생각하는 게 그가 사용한 오브젝트라고 할까요? 그 시계, 뭐 조명, 포스터, 침대 사진 있잖아요. 뭐 그런 것도 보면은 이게 언제나 고정되고 단단한 느낌이 들지 않아요. 대단히 말랑말랑한 느낌인데 왜냐면은 시계는 실제로 흘러가고 동시에 포스터 같은 거 사람들이 가져갈 수 있게 이렇게 해놓고 침대 사진 같은 경우도 이게 그냥 침대 사진이다 아니라 방금 전까지 누군가 누워 있었을 것 같은 그 약간 온기가 남아있는 침대. 이게 약간 보니까 그 사진이 약간 눌려 있거든요. 맞아요, 침대가 눌려 있어요. 저는 이게 재밌는 게 같아요. 침대가 눌려 있으면은 결국 펴지거든요. 그죠. 뭐 그런 약간 이렇게 가변성을 얘기하는 것 같기도 하고. 저는 그게 그의 작업의 주된 특징인 것 같아요, 사실. 이게 그가 동성애자여서 이걸 할 수 있다. 그렇게 바라볼 수도 있겠지만 그의 작업이 어쨌든 인정받는 이유는 이 형식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이 포스트 구조주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뭐랄까 시각적인 형식들을 대단히 잘 구현해내는 것 같아요. 가변성이란 것, 유동성이란 것, 그리고 그것이 자신의 개인적인 서사와 맞물리면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냥 가변적 유동성 이런 건 누구나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것이 정말 시기적절하게 말씀하신 것처럼 뭐 내가 떠나보낸 연인에 대해서 사랑에 대해서 표현하는 것과 그다음 그것이 정말 잘 소멸에 대한 이야기기도 하고 그러니까 워낙 이야기가 잘 짜여져 있는 사람이라 되게 여러모로 좋은 표현으로 했을 때 되게 여러모로 많은 것을 건드릴 수 있는 것 같아요. 되게 감정적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고. 저희가 그래서 계속 스토리텔링에 대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스토리텔링을 대단히 중시한 이제 또 대단히 유명한 이론가가 계시잖아요. 아까 오편 씨가 이제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 이제 도나 해로웨이라는 분이거든요. 이분도 이제 그 어슐러 르긴 작가랑도 되게 조금 연관이 있고 그분에서 영감을 많이 받는 분인데 그러니까 이분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하자면 이제 미국의 이제 페미니스트이자 과학자이자 인문학자거든요. 되게 많은 저서를 남기셨는데 좀 제일 유명한 게 이제 1985년에 사이보그 선언, 그리고 2003년에 했던 반려종 선언, 그리고 2016년에 했던 이제 해로웨이 선언이라고 해서 이 반려종 선언과 사이보그 선언 외에 그리고 이 해로웨이 이분이 어떤 학자분이랑 이제 인터뷰를 한 것들을 이렇게 모아놓은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몇 년 전인 2016년인가 18년에 이제 다큐멘터리 영화 지구생존 가이드도 하거든요.
이 영화를 제가 정말 잠깐 봤어요. 네. 그 아그네스 바르다 영화에 잠깐 앞부분에 나와서 표현이 돼 있었는데 되게 흥미로웠어요. 그 도나 헤로웨이 그분이 생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영화에서는 그 무척추 생물 있잖아요. 네네. 해파리나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시면서 되게 열정적으로 얘기를 되게 하고 어린아이 같으세요. 네 맞아요. 뒤에 막 CG로 해파리가 둥둥 떠다니는데 와 나중에 저희가 사이보그 얘기하면서 이제 오펜 씨가 좀 더 얘기를 할 거잖아요. 그죠. 되게 독특하게 이 젠더 감성을 풀어낸 분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니, 사실은 그래서 젠더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그 헤로의 입장은 약간 뭐 비슷해요 사실. 어떤 의미로는 뭐 젠더는 관계다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죠. 그래서 인종 젠더는 불변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사회 문화 정치적 관계에 의해 구성되는 것이다. 근데 그녀가 좀 주되게 제시하는 게 제 생각에는 저희가 말하는 스토리텔링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녀는 새로운 관계를 구성하는 것의 가능성으로 스토리텔링을 제시한다. 그래서 새로운 스토리텔링을 생산하는 것이야말로 새로운 세계를 만드는 것이라고 말한다. 이 아까 저희가 방금 말한 곤잘레스 이 토레스 이분도 네. 이 사탕을 그냥 표현이 됐었으면은 그죠. 그 큰 감흥은 안 왔을 것 같은데 여기서 자신의 스토리텔링을 만들어냈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그 사랑했던 연인과의 이야기를 집어넣고 거기에 약간 직조함으로써 그러니까 말씀하신 직조라는 게 정말 잘 어울리는 게 뭐냐면은 토레스는 자신의 동성애적 성향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자신 사랑과 애도 그죠. 이제 그런 포인트도 있을 것이고 사탕이란 포인트도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형식적인 포인트에서 그것들 직조해낸 거잖아요. 그죠. 자신의 스토리. 그죠. 사탕을 좀 먹는 거잖아요. 또 맞아요. 입안에 들어가고. 그래서 저희가 아까 역사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는데 사실 헤로웨이도 비슷한 얘기를 한 게 있는데 정말 재밌게 잘 표현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녀가 어떻게 말하냐면은 과학적 사실과 공상과학 소설을 이제 구분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과학적 사실은 그거잖아요. 영어로 scientific fact. 그리고 이제 공상과학 소설은 science fiction이잖아요. 둘 다 SF네요. 그러니까 둘 다 SF야. 근데 중요한 거는 둘 다 SFM에도 불구하고 전자는 사실 과거 분사의 형태인 거고 후자는 허구인 현재 진행형이라는 차이점을 지적하는 거거든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둘 다 똑같은 거라고 말하는 거야. 하나는 근데 과거적인 거고 하나는 현재 진행형의 차이란 거지.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우리는 과거 분사인 이 scientific fact에 너무 의존하지 말고 그 고착화된 것에 고여버리지 말고 새로운 가능성으로서의 science fiction에 대해서 생각하자는 거예요. 새로운 SF에 대해서 생각하자는 거죠. 쉽게 말하면은. 이런 발상 자체가 되게 참 특이하고 진짜 재밌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특권적인 지시 사실 몸체로 기능한다고 해석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정말 그래서 그녀가 하는 예를 들면 사이보그 선언이라든지 반려종 선언이 그러니까 저는 도나 헤러웨이도 사실 그런 입장이죠. 도나 헤러웨이도 말하는 게 뭐 여성이 뭘 대체해야 된다 이게 아니라 완전한 새로운 가능태에 대해서 얘기하고 이 사이보그 선언이란 것은 사이보그 반려종 선언이라는 것은 그냥 여성 남성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쵸. 여성 남성 키워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인간 외 타종 안티스피시라고 불릴 수 있는 타종에 대해서 얘기하거든요. 그런 거 봤을 때 아 이 사람은 진짜 SF적이에요. 진짜 급진적이다. 맞아, 엄청 급진적이죠. 그냥 이 사람에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부정돼야 될 거고 바뀌어야 되는 무엇이겠구나. 그래서 반려종 선언도 보면 뭐 강아지와 진짜 사랑을 나누고 그다음에 뭐 곤충과도 사랑을 나누고 뭐 이런 식의 것도 되게 등장을 하잖아요. 범사랑이죠 이게 진짜. 범사랑. 그래서 그녀의 용어 중에 이제 회절이라는 용어가 있잖아요. 네. 이것도 그녀를 되게 잘 표현해주고 이 퀴어 담론이라 할까요? 그걸 되게 잘 표현해주는 단어라고 생각이 드는데 네. 이제 회절이란 걸 이제 그냥 디프렉션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데 이제 빛이 반사하는 걸 저희가 리플렉션이라고 하잖아요. 네. 근데 회절이란 것은 반대로 빛이 스펙트럼을 통해 분산될 때 나타나는 무지개와 같은 다양한 현상을 보여주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네. 그 핑크 플로이드인가? 그 프리즘이요. 네, 그 그러니까 빛이 하나 들어가서 그 7개 빨간 파란보로 딱 나뉘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리플렉션이랑 반사 현상은 그냥 1대1 대응이에요. 한마디로. 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뭐 꽃이란 게 있으면 꽃에 이제 빛을 비추면 우리에게 그게 들어오는 거죠. 그죠. 그냥 한마디로 변형이 불가능한 그냥 반응 상태인 것일 뿐인데 이 회절 상태는 뭐라고 말을 하냐면은 굴절이나 반영과는 달리 빛의 진행을 회방하고 간섭한다. 회절은 흔적의 차이 효과를 드러낸다. 한마디로 다양한 스펙트럼에 드러날 수 있는 이 가능성의 상태를 제시하는 게 회절이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하신 약간 사이보그 선언도 완전 이런 회절적인 형태를 극단으로 몰고 갔을 때 아 이런 가능성의 그 스토리텔링을 보여주는 것이겠구나 그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죠. 이 사이보그 선언이 사실 뭐 1985년도에 쓰여진 에세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이제 이 에세이가 어떻게 쓰게 됐는지에 대한 뒷배경은 되게 복잡하더라고요. 그때 1985년이면 미국과 이제 소련의 구소련의 이제 냉전 시대였고 그리고 이제 한창 이제 정보적으로 정보 사회나 이제 산업화 기술이 발달한 상태에서 이제 뭐 헤러웨이가 어떠한 생각을 거쳤는지는 그 전문을 다시 읽어보고 계속 생각을 곱씹어봐야 좀 이야기가 나오겠지만 중요한 포인트는 어쨌든 그거거든요. 사이보그라는 그 사이보그의 캐릭터가 사실 인간과 기계 그리고 인간과 동물 그리고 심지어 물질과 이제 비물질 등의 이제
어떤 이제 정체성의 그 경계의 일탈이라고 보거든요. 이제 헤로웨이가 이제 그 당시에 좀 근대적 프로젝트였던 뭐 페미니스트들끼리도 그 당시에도 이제 페미니스트들이 있었으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뭐 경험론이나 입장론조차도 이제 해체를 하고 딱 말하는 게 뭐냐, 어떤 여성 연구자도 보편적 여성의 정체성을 대면하지 못한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게 뭐냐면은 어쨌든 본인이 이 글을 쓰는 사람으로서도 백인 여성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제3세계나 다른 유색 인종이나 어떤 위치에 있는 어떤 여성성에 대해서 보편적으로 얘기를 할 수 없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여성이고 우리는 이러한 억압을 받고 있어요라고 말할 수 있는 전제는 내가 내 상황만 얘기할 수 있을 뿐이지 다른 사람의 이야기까지 설명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헤로웨이는 완전 급진적으로 오케이 사이보그. 그러니까 그런 거 아닐까? 우리가 결국에 가장 보편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거는 인간을 그러니까 인간상일 뿐이다. 그죠. 네. 그것조차도 어떤 개념이고 이분법적인 무언가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뭔가 경계를 가로짓는 그런 것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서 조금 이런 사이보그 선언이라는 좀 과격하면서도 제 개인적 생각은 존나 멋있는 뭔가 이런 선언이 나오지 않았나. 그래서 이 마지막에 되게 멋있는 말이 이거는, 나는 여신이 되기보다 사이보그가 되기를 원한다라고 하거든요. 여신이라는 건 사실 그건 것 같아요. 여성 단체 사이의 영웅이라는 느낌이 되거든요. 그죠. 근데 그것조차도 아닌 난 사이보그가 되기를 원한다. 그리고 여신이란 것은 뭐냐면은 저희가 아까 역사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네. 역사 재생산이에요, 사실 그거는. 그죠. 여신이란 개념도 것은. 그죠. 왜냐면 여신이란 것도 어쨌든 우리가 생각하는 여성상의 최종 끝에 있는 게 여신이잖아, 그죠. 사실은. 근데 결국 그걸 재생산을 하느니 그죠. 난 새로운 형태의 존재가 되겠다. 그죠. 라는 거 말하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어쨌든 그래서 종합해서 말하면 도나 헤로의 주된 관점이 결국 그거예요. 너가 무엇이었는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하지 말고 무엇이 되고 싶은지를 생각해라 같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삶을 살았었고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를 말하는 것은 이 역사적 관점에 다시 갇히게 되는 행위다. 그죠. 너가 해야 할 행위는 새로운 가능성들을 탐구하는 행위다. 그죠. 그런 점에서 그녀는 훨씬 급진적인 형태로 이런 스토리텔링을 말하고 있지 않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보면 이제 아까 뭐 양희규 작가님도 얘기 나왔고 저희 한국에도 그 이불 작가님 있잖아요. 네네. 그분이 이제 90년대나 이제 90년대 말이나 2000년대 이제 초반에 이 사이보그 선언에서 영향을 많이 받은 작업들을 또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죠. 보면 몬스터 시리즈가 있고 뭐 사이보그 시리즈가 있고 그리고 이제 본인 몸에 좀 융합된 약간 뭐라 하지, 좀 이상한 형태의 축소물이기도 있고 같은. 네, 그런 것들이 있고 이게 돌아다니는 퍼포먼스를 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다 되게 연결이 잘 되는 것 같아요. 이 도나 헤로웨이의 사이보그 선언을 맞아요. 딱 읽는 순간 그냥 아 이런 것이 되게 좋은 대안이 될 수 있겠구나. 그 옛날에 그로피우스 바우에서 이불 작가님 있을 때 네. 갔었는데 그때 확실히 보면 건담 같은 것도 되게 많고 건담 형태를 띠는 약간 로봇과 결합된 그런 형태도 되게 많고 아마 대단히 직접적으로 영향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도나 헤로웨이한테. 네, 그다음 그 사이보그 선언이라는 거에 대해서. 네. 그래서 뭐 도나 헤로웨이가 뭐 이 사이보그 선언을 에세이를 뭐 벗어나서 제일 중요한 게 결국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스토리텔링인 것 같아요. 스토리텔링은 사실 새로운 서사를 짓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새로운 서사를 지으면서 구상이랑 뭐 배치를 이렇게 변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을 얘기하면서 뭐 예를 들면 아까 사이언스 픽션을 얘기하면서 이제 새로운 우화가 어떤 이렇게 그 방금 말하신 그 리플렉션, 네. 그러니까 뭔가를 비춰내는 것이 아니라 SF는 완전히 다른 걸 섞어버릴 수 있잖아요. 외계를 가져올 수도 있고 뭔가 새로운 행성을 만들어낼 수도 있고 더 다양한 가능성의 모든 것들을 이제 복합시킬 수 있는 뭐 잡종이 될 수도 있고 기계, 뭐 아까 사이보그, 뱀파이어도 나올 수 있고 뭐 여신도 나올 수 있고 그런 것들을 다 공생시키면서 뭐 섞어버릴 수 있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그 결합 가능성이죠. 되게. 그죠. 완전 그런 식으로 이제 SFC 서사로 딱 가는 것이 좀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거를 볼 때 되게 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중 하나가 그런 지점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저희가 아무리 급진적인 형태라든지 네. 새로운 가능태에 대해서 생각한다는 것이 언제나 허구맹랑한 데서 나오진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도나 헤로웨이조차도 사실은 이런 스토리텔링을 직조하는 방식이 우리가 기존 그 당시 시대상에 가지고 있던 어떤 여러 가지 요소들을 사실 배치하는 거고 그죠. 과거의 요소들을 가져다서 새롭게 해석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럴 때 저는 등장하는 것이 이 새로운 뭐랄까 이 과거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라 생각하거든요. 한마디로 그죠. 이 몸체라는 것이 어쨌든 필수적이다. 그것의 과정을 위해서는. 예를 들자면, 그러니까 왜냐면 인간이란 것이 어쨌든 있고 인간이란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냥 인간과 사이보 기계의 조합을 만들 수 있는 거지. 인간도 없었고 뭐 아니면 사이보그도 없었 그런 시대적인 풍토가 없었다면은 사실 그런 스토리텔링은 불가능한 거니까. 그죠. 근데 재밌던 게 아까 초반에 얘기하셨던 그 과학적 사실이랑 네. 결국에는 과학적 사실이 그 과거 분자라고 하셨고 네. 사이언스 픽션이 현재 진행이요? 현대 진행을 했잖아요. 근데 사이언스 픽션이랑 사실 과거 분사인 이 과학적 사실이랑 연결돼 있다고 보거든요. 연결되죠. 그래서 이제 도나웨이가 주장했던 것 중에 제가 되게 인상 깊었던 게 이 SFC 서사를 이어가는 순간 과거조차도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과거 분사가 현재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맞아요. 현재로서 과거 분사를 해석을 바꿀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런 부분 되게 저는 이게 바로 진짜 급진적인 이유인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이렇게 뒤집을 수 있는 거 그냥 전체적인 힘이. 맞아. 사실은 이런 행위들이 대단히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이런 행위가 단순히 미래를 만들어낸다 생각하진 않아요. 그죠. 이런 행위가 미래를 만들어낼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은 과거를 전복시킴으로써 현재가 바뀌고 미래가 바뀌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왜냐면 인식이 바꿔야 세상이 바뀐다 말을 하잖아요. 그죠. 세상이 바뀌고 인식이 바뀌는 게 아니니까. 뭐 헤러웨이가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서 짧게 설명드리자면 레즈비언 뱀파이어 서사가 있거든요. 네네. 이게 보면은 오이디푸스 서사를 패러디해요. 그러니까 오이디푸스 서사를 되게 아버지에서 아들로 승계되는 이게 북의 서사라고 보거든요. 그죠. 과거의 그 신화가 거기서 보면 이제 왕비나 그리고 이제 그 외에 그 왕의 두 딸들은 되게 수동적인 대상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주체가 없고 이런 부분들을 이제 레즈비언이나 이제 뱀파이어라는 특성이 되게 약간 병적이고 질병이고 뭔가 이 신화들에 반대되는 기독교적인 관점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던 신성한 것이나 뭔가 주체적인 것들을 다 이렇게 배반하는 병적인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들을 통해서 뭔가 오이디푸스 서사를 새롭게 번역한다, 그러니까 해석한다는 것 자체가 이 서사가 가지고 있는 그 남성주의적인 뭔가 이렇게 가부장적인 걸 이렇게 꼬집을 수 있는 그런 역할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확실히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북의 서사가 되게 만연하다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죠. 성경도 사실 북의 서사예요. 엄청 심하죠. 그죠. 그리고 락강의 이 세계관조차도 사실 되게 북의 사회적이거든요. 맞아요. 왜냐면 우리가 결국 사는 사회는 북의 사회이기 때문에. 그죠. 그냥 이 북의 사회 전체를 뒤집는 것도 사실 되게 중요하죠. 그죠. 그러니까 이것들이 이제 과거를 이제 현재 그 레즈비언 뱀파를 다시 설명하자면 SF잖아요. 그러니까 이걸로 이 오이디푸스 서사라는 과거 분사죠. 그러니까 어떤 신화이지만 지금까지 흘러온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좀 꼬집으면서 그걸 해체시키는 느낌이죠. 뭐 패러디라고 한다면 패러디라고 그죠. 볼 수도 있고. 그죠. 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할 때 결국 계속 말했지만 중요한 거는 과거라는 것이 미래를 바꾸기 위해서 대단히 중요할 수 있겠구나. 그리고 그걸 바꿀 힘이 현재에 있다. 네. 그래서 이제 매튜 루츠키노이가 이 작업을 매튜 루츠키노이를 거의 되게 오랜만에 언급한 것 같아서 약간 웃긴데 매튜 루츠키노이가 언급하는 그래서 실제로 이런 퀴어 담론을 펼치시는 되게 작가분이 계신데 이름이 이제 호세 에스테반 무뇨주입니다. 그죠. 그래서 쿠박의 미국인 작가로 이제 퀴어 이론이랑 퍼포먼스 연구 등을 많이 하셨는데 그의 두 번째 저서인 크루징 유토피아를 이제 매튜 루츠키노이가 많이 언급을 하죠. 그죠. 직접적으로 언급을 하잖아요. 이게 이제 그 두 번째 저서잖아요. 크루징 유토피아라고 하면 이제 항해하는 뭐 돌아다니는 유토피아. 이제 그가 보통 말하는 게 그거잖아요. 아까 저희가 말했던 거에 사실 반복이긴 한데 지금까지 역사는 결국 헤테로의 역사다. 이성애자들의 역사다. 그다음 그것은 곧 번식의 역사고 재생산의 역사다. 그죠. 사실 번식이라고 하는 게 재생산이잖아요. 그죠. 생물학적인 재생산. 거기서 재밌는 게 뭐더라고. 이제 호세 무뇨주가 직접 말했던 게 만약에 지금까지 흘러온 역사나 그리고 우리의 미래가 이런 식으로 이제 이성애자들의 역사고 그리고 번식의 역사라면 그것들이 바라보는 유토피아에서 퀴어나 그러니까 동성애자들이나 이런 뭐 어떤 다른 그러니까 퀴어들은 문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죠. 그들은 과연 그 유토피아에 존재할 수 있을까? 그 유토피아에 존재하는 순간 그들은 약간 질병 같은 존재가 되지 않는 걸까? 이런 식으로 되게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그렇게 표현하죠. 퀴어는 미래와 관련하지 않는다라고 맞아요. 그런 식으로 얘기해요. 우리가 의존할 수 없는 미래라고 말을 하잖아요. 이분도 동성애자시고. 그래서 기존의 미래라는 개념은 퀴어들이 상상할 수 없는 미래, 그죠. 의존할 수 없는 미래, 참여할 수 없는 미래라고 말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퀴어 문화는 미래 개념에 의존하지 않는다. 근데 이게 대단히 역설인 게 뭐냐면 사실 그래요. 뭐냐면은 미래라는 게 현실의 재생산이라면은 현재의 재생산이고 과거의 재생산이라면 미래라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그죠. 거지. 그런 의미에서 이제 그가 제시하는 미래는 뭐랄까 이 이성의 역사라고 불리우는 이 재생산의 환상을에서 탈피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 크루징 유토피아가 말하는 게 뭐냐면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 목적지가 없다고. 실제로 그래서 호세 에스테반 무뇌주가 말하는 게 길을 잃는 것이 우리가 유토피아에 대한 가능성의 지평을 찾는 법이라고 제시를 하거든요. 한마디로 우리는 아무런 목적지 없이 끊임없이 항해를 해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굳이 말하자면. 그러니까 뭔가 정해진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순간 그것에 이미 경계가 생기니까. 그러니까 내가 어디 한 거에 정박하는 순간 그것은 이미 몸체화되는 것이고 유토피아적인 게 아니라는 거죠. 약간 여기서 좀 감성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그럼 그 위에 뱃멀미는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 그렇죠. 그럼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건가? 오렌지를 먹어야죠. 비타민 C, 계열병. 계열병 방지하죠. 그래서 그가 실제로 어떤 말을 하냐면은 미래를 재상상하기 위해 과거에 영감을 주는 순간들을 찾는 것이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결국 똑같잖아요. 우리가 과거의 기존의 몸체들, 그러니까 역사라고 불리우고 고착화된 어떤 몸체들에서 미래를 재상상하기 위한 영감들 찾아내는 것들. 한마디로 도나 헤로웨이도 결국에 뭐 이제 레즈비언
뭐 뱀파이어 이런 것도 사실 과거의 서사잖아요. 그죠. 뱀파이어가 도나 해로웨이가 만드는 개념은 아니니까. 그죠. 오이디푸스 서사를 패러디하고 그죠. 뭐 이런 행위들 자체가 제 상상에 있다는 거 사실. 그죠. 우리가 실질적으로 완전히 창조해낼 수는 없다는 걸 말한 거고 우리는 재생산을 막고 재상상을 해내야 된다는 걸 호세 에스테반 무뇨즈가 그렇게 얘기를 했죠.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죠. 그 이제 크루이징 유토피아에서도 1950년대부터 현재까지 퀴어, 팝, 펑크 그리고 서브컬처에 대한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해요. 그걸 되게 분석하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해석을 하는데 그 이야기에서 따로 정착하는 목적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 책 자체도 되게 크루징하는 행위처럼 그러니까 크루즈선을 타고 이것저것 다니는 것처럼 행위하는 건데 그가 그래서 이런 말이에요. 현실의 렌더링의 전체주의에서 그때와 거기의 느낌을 사고해야 한다. 누군가는 우리가 가진 것은 이 순간에 대한 기쁨뿐이라고 말하겠지만 우리는 최소한의 움직임이 만족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세상과 최종적으로 새로운 세계에 대해 더 기쁘고 새로운 방식을 꿈꾸고 가동시켜야 된다. 그리고 이 방식이 정확히 매튜 치키노이가 이 퀴어링을 한다고 할까요? 그의 방식을 맞아요. 구성하는 방법과 대단히 똑같아요. 맞아요. 저희가 지금 사실 매튜 치키노이의 작업을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기도 한데 거의 전반적인 부분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사실 매튜 치키노이의 작업을 뭐라고 해야죠? 이해하기 위함과 그리고 이분의 작업을 나중에 저희가 이야기하면서 되게 많은 부분들이 이런 데서 딱 다양한 게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계속 이 뭐 스토리텔링, 역사, 몸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뭐 이건 저의 생각일 수는 있는데 그냥 그렇게 생각하면 너무 편해요 사실 세상이. 매튜 치키노이 동성애자 작가, 게이 작가라서 맞아. 이렇게 하는 거야. 그건 문제가 있죠. 예쁘게 그리는 이유? 그렇죠. 동성애자 작가이기 때문이야. 라고 한다면은 그냥 우리가 가지고 있는 퀴어에 대한 담론을 재생산하는 것뿐이고 맞아요. 그 인식을 재생산하는 것뿐인데 이것이 정확히 꽂이는 게 무엇인가 아느냐가 중요하거든요. 그거 저도 이거를 하면서 되게 많이 배우는 것 같아요 지금. 아 저도 사실은 그래요. 저도 약간 깨달음이 좀 맞아요, 시계 온 맞아요. 느낌? 네. 네. 그냥 이런 생각들이 이어질 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내가 과연 퀴어링이라는 것을 배제하고 미래를 상상하는 게 가능할까? 라는 생각이죠. 퀴어링이라는 것이 결국 포스트 모더니즘 해체 담론이라고 했을 때 나는 포스트 모더니즘 뭐 포스트 구조주의 뭐 해체 담론을 하고 싶어해. 나는 미래가 올까를 사고해. 난 새로운 것이 올까를 사고해 하면서 결국 이 퀴어링이라는 것을 건드리지 않을 수 없는 것 같아. 사실 그 거대한 그쵸. 담론을. 그렇죠. 물론 뭐 이 거대한 담론도 뛰어넘어져야 될 수도 있겠지만 어떤 의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 포스트 구조주의 이 시조에서 이 성 담론, 젠더 담론만큼 사실 이것을 첨예화 시켜서 발전시켜 나가는 담론은 없는 것 같아요 사실. 왜냐면 이것이 되게 거대하고 너무 그러니까 보편적이라보다 거대하기 그냥 말 그대로 거대하기 때문에 완전한 패러다임을 바꾸는 느낌이다. 그죠. 지금 성 역할이나 뭐 성 담론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만큼 진폭도 크고. 그러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얘기하는 이유가 그냥 매튜 치키노이란 작가를 더 자세히 이야기하면서 필수 그죠. 불가결한 이야기라고 생각해서 맞아요. 좀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뭐 이야기를 잠깐 꺼낸 이유는 혹시나 이제 저희가 이 이야기가 되게 길어졌잖아요. 이론적이고 그죠. 뭔가 이렇게 설명하는 이야기 길어졌으니까. 근데 이 이야기들을 저희가 충분히 당연히 설명을 해야 된다는 이유를 말하고 싶어서 지금 이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사실 좀 뭐 부끄럽다면 또 부끄러울 수 있는 게 저희가 이걸 뭐 이런 게 있어요라고 하겠지만 뭐 여성분들이나 또 이런 거에 관심을 더 많이 가졌던 분들은 저희가 사실 당연한 얘기하는 걸 수 있어요 지금. 맞아요. 네. 이거 언제적 얘기를 그죠.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뭐 그건 좀 양해해 주시고 저희도 몰랐던 사람들이니까. 네. 네. 이런 부분에서 또 피드백을 주시면은 저희도 또 새롭게 배우는 거니까 그죠? 그죠. 네. 그럼 또 뭐 이야기를 마저 좀 계속 해볼까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지금 오펜 씨가 이 호세 에스테반 무뇨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고 이 호세 에스테반 무뇨즈가 결국에는 이제 미래를 재생산하기 위해서 과거에 영감을 주는 순간들을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이것들이 어쨌든 뭔가 완전히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그러니까 미래를 상상할 수 있을 법한 과거의 것을 캐내는 거잖아요. 혹은 우리 가지고 있는 기존의 이미지를 좀 해체하는 느낌일 수도 있고. 캐리어백도 정확히 그런 것이고 오이디푸스 서사를 패러디하는 것도 그쵸. 정확히 그런 것이고 그쵸. 과거에서 다른 것들 끌어서 이면을 드러내는 방식이 딱 정확히 그런 것이죠. 네. 제가 뭐 그러면서 이제 그 아까 뭐 도너 해로웨이 얘기도 하고 그 초반에 이제 르긴 작가 이야기를 하면서 네. 좀 많이 참고한 이렇게 막 사이트들이 있었어요. 네. 거기서 이제 보면 이제 노마디아라는 사이트에서 알린 위암이라는 분이 쓴 논문을 이제 번역을 한 자료를 좀 제가 참고를 했는데 여기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 그 들레즈라는 철학자가 우화에 대해 이야기를 해요. 네. 근데 우화가 저는 약간 패러디가 될 수도 있다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삶의 패러디? 그죠. 굳이 따지자면. 약간 패러디죠, 약간. 그죠. 근데 거기서 보면은 이제 우화의 캐릭터라는 게 동물과 인간 사이, 그러니까 의인화된 동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그 경계를 이미 흐릿하게 만드는 캐릭터들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거기서 이제 뭐 스토리에서 진행되는 것들이 뭐 인간의 사회, 문화, 뭐 정치에서 벗어난 우화 이야기로만 그냥 벌어지잖아요. 그죠. 어떤 개인적이고 되게 사적인 이야기들. 그러니까 악의 돼지 삼형제가 뭐 그 보증금을 못 내서 쫓겨나진 않잖아. 그죠.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늑대가 쳐들어오고 되게 뭔가 인간이 할 법한 집 짓는 행위를 집어넣긴 하지만 되게 뭔가 벗어난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런 캐릭터들이 사실 보면은 뭐
그리스 로마 신화나 뭐 성경이라든지 되게 운명론적인 뭔가 이 패러다임의 서사를 벗어난단 말이에요. 이 우화가 설명해주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되게 뻔할 듯하지만 전혀 뻔하지 않은 이야기들로 가잖아요. 그죠 그죠. 그 이야기를 보여주는 것들이. 그래서 이제 들레즈가 표현하기를 이것들은 왜냐면 우화라는 것들, 그러니까 우화에 나오는 이 의인화된 캐릭터들이 의인화됐기 때문에 이것들이 완전 동떨어진 판타지는 또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얘가 뜬금없이 뭔가 외계 생명에 우리가 알 수 없는 뭐 007-2가 뭘 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된다면 완전히 SF를 벗어난 그죠. 완전한 새로운 판타지잖아요. 그거는 그냥 이제 뭐 글이라고 볼 수도 없겠죠. 그죠. 그러면서 이제 동시에 의인화된 캐릭터들이 보여주는 것이 인간적인 행동이기 때문에 그리고 인간의 언어를 쓰기 때문에 이 완전한 판타지와 그리고 이 현실, 운명과 좀 그 사이를 이렇게 경계를 허물어 버리는 그 중간 매개체 같은 캐릭터들이 된 거죠. 그죠. 이런 부분들이 되게 재밌는 게 결국에는 들레즈가 표현하기를 이 우화가 민중의 발화행위라고 봤단 말이에요. 네네. 왜냐면 우화라는 것이 누군가 하나의 작가에 의해서 써지는 경우는 거의 없고 대부분 뭐라 하죠? 구술 문화를 통해 내렸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전래 동화의 느낌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은 역사라는 거는 이 지도자나 지배 계급에 의해 쓰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뒤에 그것들을 허물어뜨릴 수 있는 발화행위를 우화라고 봤단 말이에요. 들레즈는. 그러니까 뒤에서 뭔가 이렇게 그 힘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역사라는 게 보면은 한 번 쓰이게 되면 그 역사에는 그 역사만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최종적으로 쓰이는 순간 과거를 비추는 아까 저희가 계속 얘기한 리플렉션이에요. 과거를 비추는 그냥 거울일 뿐이지. 이렇게 되면 우리가 그 뒤에 있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뭐 이렇게 뭔가 사변적이라고 하잖아요. 그 가능성들을 다 잃게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 우화가 정확히 말하는 측면은 우리 계속 말했던 사이언스 픽션과 맞아요. 동일한 거죠. 네. 아 그래서 참 이 SF라는 맥락도 참 그죠. SF가 되게 SF를 우린 입에 그냥 착착 붙어 있잖아요. 그쵸. 무슨 장르? SF 장르. 근데 SF 장르를 해체하고. 근데 중요한 건 그거 같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SF 장르라는 게 사실 이 시대에는 고착화된 경향이 너무 세거든요. 우리가 SF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들이 딱 존재해요. 맞아요. 사실 도나 헤로웨이가 만들어낸 뭐 이런 이미지들도 있고, 그죠. 건능 같은 것들, 뭐 미래 폭발하는 거, 뭐 핵 폭발하는 거, 뭐 외계인 쳐들어오는 거 이런 것도 다 SF인데. SF도 사실은 이제 고착화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다면 SF가 고착되는 순간 사실 이제 SF에 대한 존재 가치는 사실 사라지는 게 아닌가. 그렇죠. 그렇게 되는 순간 이제 또 다른 SF의 포스트 SF를 만들어야 되는. 이렇게 하죠. SF랍시고 과거에 이미 고착화된 미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으면은 너는 이건 사이언티픽 팩트다. 넌 그런 이미 넌 왜 SF를 도대체 과거 본 사람 만들고 있냐. 그런 의미에서 SF라는 게 장르화되는 것에 대한 되게 확실히 불편함도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요즘에 그런 전시 많잖아요. 뭐 새로운 미래, 뭐 뉴 퓨처, 뭐 뉴 노말 뭐 이런 것이 등장하면서 이런 질문이 등장할 때 많이 등장하는 게 고착화된 과거에 대해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왜냐면 우리가 미래를 상상할 때 양혜유 작가님도 사실 이거에 대해서 작업을 한 게 있는데 작업을 한 건 아니고 전시 제목이 서기 2000년이 오면이었나?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어렸을 때 서기 2000년이라는 것이 주는 미래적인 가능성을 얘기하는 건데 사실은 그래 우리가 과학 그 그림 그리는 거 있잖아요. 네. 과학 그림 그리는 게 경진대회 그런 거 몇십 년째 똑같아요. 그죠, 맞아. 튜브 같은 곳에 자동차 있고 무슨 아틀란티스 같은 거 그죠. 그런 거에 살고 아니면 외계인이 쳐들어오고 뭐 사이보그에 지배를 당하고 아니면 AI 영화도 그렇고 그런 것들이 근데 예전에는 그것이 되게 참신했지만 그런 것들이 미디어에서 고착화되면서 SF에 대한 가능성이 전혀 없어졌거든요. 맞아요. 사실. SF가 너무 뻔해졌죠. 그러니까 뻔해졌지. 이제 우리 SF 영화라면 그냥 장르화된 거잖아요. 그렇다면 SF 자체 아무런 본질적인 게 없다는 거지. 도나 헤로웨이가 말하는 그런 SF도 없는 거고 문효주가 말하는 과거에서 따와서 미래를 재상상하는 그런 것도 없는 거고 그냥 끊임없는 과거의 재생산을 할 때 이것이 SF로 그리고 미래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냐. 이런 순간에 또 어딘가에서는 이 지금 고착화된 SF를 깰 만한 또 뉴 SF를 들고 온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분명히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좀 역사의 반복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아방가르드 얘기 저희가 많이 했잖아요. 아방가르드가 되지 않는 순간은 아방가르드가 됐을 때예요. 근데 이거는 그래서 말장난 같지만 그래서 이거는 약간 굳이 말하자면 그래서 매튜 루치키노는 어떻게 보면은 또 새로운 류의 SF를 하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매튜 루치키노의 작업이 SF적이진 않지만 굳이 말하자면 뭐 새로운 류의 SF를 하고 있는 게 아닐까 정도로. 이제 그러면 저희가 좀 본격적으로 드디어 매튜 루치키노의 작업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네, 그래서 저희는 잠시 쉬고 매튜 루치키노의 작업에 좀 더 집중해서 얘기하도록 해보겠습니다.